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과 러시아 정상이 오늘 평양에서 만나 북러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서로 지원하겠다는 군사 분야 협정을 맺었습니다. 사실상 군사동맹이나 다름없는 매우 높은 수준의 군사협정을 맺은 겁니다. 푸틴 대통령은 북러 관계가 새로운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러시아의 모든 정책을 무조건 지지한다며 함께 새로운 국제 질서를 구축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조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양국 정상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양측은 한쪽이 침략당하면 서로 지원한다는 조항이 담긴 협정을 맺었습니다. 자동 군사 개입보다는 조금 낮은 군사동맹 수준의 군사협정을 체결한 셈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다만 이는 본질적으로 방어적인 성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국은 지난 1961년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담긴 조약을 맺은 이후 2000년 침략 위기가 있으면 즉각 접촉하기로 수준을 낮췄는데 다시 이를 격상한 겁니다. 양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정상회담 공동 언론 발표를 하면서 양국 관계는 동맹으로 올라섰다고 밝혔습니다. 복잡한 국제전쟁 속에서도 러시아 지도부와 러시아와의 전략적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긴밀히 하면서 러시아의 모든 정책들을 변함없이 무조건적으로 지지할 것이며. 푸틴 대통령은 이제 양국은 새로운 수준의 관계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미국 등 서방의 제재에는 함께 맞서겠다고 했습니다.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 результате вашего визита в Россию мы значительно продвинулись в строительстве наших меж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связей сегодняшнего дня. 오늘 확대 정상회담의 러시아 측 배석자는 13명, 크렘린 내각이 총출동한 모습이었습니다. 벨로우소프 국방장관과 라브로프 외무장관 등 외교 안보 분야뿐 아니라 천연자원부와 교통부, 보건부, 연방우주공사와 철도공사 등 분야별 책임자들이 모두 나와 양국의 거침없는 협력을 선언했습니다. 북한 측에서는 김덕훈 내각 총리와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등 김 위원장의 최측근 6명이 참석했습니다. 두 정상은 공식 환영식을 참관한 뒤 푸틴 대통령이 선물한 러시아 고급차 아우루스를 함께 타고 금수산 영빈관으로 이동해 회담을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 고립됐던 북한이 러시아와 과시하듯 손을 잡으면서 기존의 제재 방식으로 북한을 제어하기는 어려워지고 국제사회의 포위망 한쪽이 무너졌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한반도라는 힘의 단층지대를 두고 거대한 힘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희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푸틴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앞둔 어제 동해에선 러시아 태평양 함대가 함정 수십 척과 잠수함, 대규모 항공기 전력을 동원한 군사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북러 양국이 침략당하면 서로 지원한다는 협정을 맺으면서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에서의 북한의 지지를 치하했습니다. Высоко ценим последовательную и неизменную поддержку вами российской политики, в том числе на украинском направлении, имея в виду нашу борьбу с навязанной. 러시아는 올해 3월 대북 제재 위반을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 패널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북한을 지지하고 나서면서 북한에 대한 유엔 차원의 제재는 이제 어려워졌습니다. 지난 2019년 북미 정상회담 실패 뒤 미국은 한국과 함께 국제사회의 제재로 북한을 고립시켜 압박하는 전략만 써왔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경제, 군사 등에서 러시아와 밀접한 공조를 선언해 탈출구를 찾으면서 북한을 제재할 마땅한 수단이 없어졌습니다. 북한을 회유하기도 러시아를 회유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거고 미국의 통제 밖에 있는 국가들이 보다 자율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을 미국은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북한이 러시아를 통해 미국의 통제에서 벗어나면 동북아의 긴장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북러가 한 몸으로 움직이고 여기에 한미일과 같은 미국 주도의 세력이 맞서게 되면 한반도는 거대한 힘들이 충돌하는 단층지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외교안보의 이제 최대 어떤 위기에 봉착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냥 무기력하게 지켜보는 수준이라고. 다만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에 부정적입니다.
미국이 북러 밀착을 빌미로 동아시아의 군사력을 증강하는 상황을 피하려는 겁니다. 북한의 중국산 쌀 수입량은 올해 전년 대비 17분의 1로 감소했습니다.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북한이 중국 의존도를 뚜렷하게 줄여가는 겁니다. 중국조차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과 그에 따른 결과를 제어하진 못하는 모습입니다. MBC 뉴스 조이명입니다. 이어서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소식 전해드립니다. 작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겼던 사건 기록을 군이 회수한 날, 윤 대통령이 개인 휴대폰으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3차례 전화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이날 대통령의 통화 내역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역시 개인 전화로 임기훈 당시 대통령실 국방비서관과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에게도 직접 전화를 했는데요.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보직 해임되고 군이 사건 기록을 경찰에서 다시 가져온 이날, 휴가 중이던 윤 대통령은 왜 여기저기로 전화를 걸었을까요? 박솔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최상병 사건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넘긴 지난해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출장 중이던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연락했습니다. 낮 12시 7분, 12시 43분, 12시 57분 모두 3차례입니다. 검사 시절부터 쓰던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했습니다. 통화 이후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보직 해임됐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이 직후 임기훈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에게도 이 휴대폰으로 전화한 것으로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오후 1시 25분부터 4분 51초 동안 통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임 비서관은 10여 분 뒤인 1시 42분,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전화합니다. 유재은 관리관은 몇 분 뒤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에게 전화했습니다. 국방부가 최상병 사건 기록을 회수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훈 비서관, 유재은 관리관, 경북경찰청 이렇게 통화가 이어진 겁니다. 윤 대통령은 오후 4시 21분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도 한 차례 통화했습니다. 국방부는 그날 저녁 최상병 사건 기록을 경찰에서 다시 가져왔습니다.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혐의자를 8명으로 적시한 자료였습니다.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도 윤 대통령의 관여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올해 1월 해병대와 국방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도 윤 대통령 통화 내역 등이 포함된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작년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폰 통화가 최상병 관련 전화였는지 대통령실에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오늘 공개된 통화 기록의 중심엔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이 있습니다. 이 비서관은 국방부 관계자들과 8월 2일 하루에만 18차례나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대통령의 핵심 참모, 공직기강 비서관의 잦은 통화에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어서 이준희 기자입니다. 8월 2일 통신 기록에 나타난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의 첫 통화 상대방은 임기훈 국방비서관. 낮 12시 14분부터 오후 5시 29분까지 전화통화 9차례, 문자 메시지는 2차례 주고받았습니다. 임 비서관은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한라인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로설이 시작된 7월 31일 오후 5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통화하기도 했습니다. 박정훈 대령은 이 통화 직후 김 사령관에게 윤 대통령 경로설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시원 비서관은 이날 오후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도 연락했습니다. 낮 1시 42분, 4시 45분, 4시 46분 등 4차례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이시원, 유재은 두 사람의 연락에 앞서 공직기강 비서관실 행정관이 경찰에 전화해 사건 기록 회수를 미리 조율했습니다. 유 법무관리관은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경찰로 넘긴 사건 기록의 회수, 그리고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까지 각 과정마다 상황을 조율하고 의견을 전달하며 개입한 인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이 비서관은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도 이날 하루 통화 2차례, 문자 1차례를 주고받았습니다. 이렇게 이 비서관은 8월 2일 임 비서관과 11차례, 유 법무관리관과는 4차례, 신 차관과는 모두 3차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국방부나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이 비서관과 통화 직후 윤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신범철 차관의 경우 오후 4시 20분경 이 비서관과 통화가 끝나자마자 45초 만에 윤 대통령 전화가 걸려왔고 임기훈 비서관도 낮 1시 21분부터 이 비서관과 40초간 통화가 끝난 지 불과 3분 뒤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검사 출신인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구고검 좌천 시절 윤 대통령과 함께 근무했고 폐지된 민정수석 일부 역할을 넘겨받아 대통령을 보좌해온 핵심 참모로 꼽힙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어제 집단 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휴진율이 50%가 넘은 지역에선 병원에 대한 행정처분도 시작됐는데요. 외부에서는 전방위적인 압박이 이어지는데 무기한 휴진까지 내세웠던 의협 내부에선 잡음이 있는 분위기입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현장 조사에 전격 착수했습니다. 의협이 의사들의 휴진을 강요했다는 복지부의 신고를 받은 지 이틀 만입니다. 저희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 위반 혐의로 신고 들어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에게 불이익 등을 내세워 강압적으로 휴진하도록 했다면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5%의 저조한 휴진율을 고려하면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의협은 즉각 정당한 의사 표현을 공권력으로 탄압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반발했습니다. 휴진 병원들에 대한 정부의 행정 처분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어제 병원 휴진율이 50%가 넘은 충남 홍성에선 지자체가 현장 체증을 벌였습니다. 업무정지 15일과 그리고 사법적 고발을 통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이렇게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협 내부에선 이면택 회장의 27일 무기한 휴진 선언을 놓고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욱 경기도 의사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처음 들었다고 비판했고 또 다른 의협 관계자 역시 MBC 취재진에게 소통 과정의 문제를 지도부에 제기할 예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내일 출범 예정인 범의료계 대책위원회 역시 벌써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의협이 공동위원장 자리를 제안한 박단 전공의 대표가 불참을 못 박으며 임 회장은 신중하길 바란다고 꼬집은 겁니다. 의협은 전공의 집단 행동 종용 혐의를 받는 임 회장의 내일 경찰 출석 현장에서 관련 내용을 모두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은선입니다. 개원 20일 넘게 국회 원구성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국회 일정 보이콧 중인 집권 여당 국민의힘이 쟁점 3인을 번갈아 맞자고 야당이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황당한 이야기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1년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긍정 검토도 가능하다고 받아쳤습니다. 나세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챙긴 11개 상임위원장 자리 중 운영위원장만이라도 달라고 요구했던 국민의힘이 깜짝 새 제안을 내놨습니다. 양측 모두 원하고 있는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1년씩 번갈아 맞자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또 제안합니다. 법사위 운영위를 앞 1년은 민주당이 맡고 1년 뒤 2년 차에는 국민의힘으로. 제안을 하면서도 민주당이 두 자리를 명분 없이 이재명 대표 구하기를 위해 고집하고 있다고 저격했습니다. 민주당은 싸늘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이 무효라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놓고 불과 하루 만에 진정성 없는 협작안을 내놓았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으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1년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검토는 해보겠다는 겁니다. 1년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실천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가 가능하다는 말씀. 여당이 이재명 대표를 걸고 넘어지자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으로 응수한 겁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주말까지 협상을 끝내라고 여야의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등 떠밀린 여야가 모두 말문을 열긴 했는데 아직 대화라기보단 독백에 가까웠습니다. 헌법에 나와 있는 제2요구권입니다. 이것을 협상의 대상으로 삼아서
전체 원구성에 대해서 비토를 놓는 것은 다소 좀 과하지 않나. 역대 정권에서 거부권을 이렇게 남발했던 적이 있습니까? 이 직분과 관련된, 가족과 관련된 비리를 옹호하기 위해서 여야 모두 상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안을 제시하며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제시한 주말까지 물밑 대화와 수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오늘 서울 양천구 목동의 23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에서 불이 나 주민 1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진화 중 폭발이 일어나 소방대원 10여 명이 다치기도 했는데요. 오전 8시에 난 불을 저녁 늦게까지 끄지 못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송구민 기자, 불이 아직 다 안 꺼진 상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큰 불은 잡혔는데 아직도 잔불 진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오늘 아침 8시쯤 난 불이 12시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곳 23층짜리 주상복합 건물 지하에서 불이 나면서 엄청난 연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불은 지하 2층 재활용 쓰레기장에서 시작됐는데 출동한 소방대가 이 불을 다 끌 무렵에 갑자기 지하 1층 체육관에서도 불꽃이 다시 시작된 겁니다. 이 불로 주민 113명이 대피했고 주민 35명이 연기를 마셔서 경상자로 집계됐습니다. 또 화재 진압 도중인 오후 3시쯤엔 건물 안에서 갑자기 폭발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폭발로 진화 작업 중이던 소방대원 17명이 화상을 입는 등 다치기도 했는데 다행히 중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민들 얘기 들어보시죠. 죽을까 봐 너무 무서웠었어요. 바로 복도에서 연기가 많이 나더라고요. 1층은 거의 안 보일 정도였고요. 근데 20층은 그래도 좀 보일만 했어요. 건물에 거기 물건 살 게 있어서 잠깐 이제 진압이 됐는지 알고 나왔다가 소리가 좀 컸어요. 호금같이 쾅쾅 2번. 예, 소방당국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서 불이 커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2차 폭발의 원인은 정확히 확인되진 않았지만 가스 유출은 아닌 것으로 현재까지 확인됐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아직 조사 중에 있습니다. 네, 화재에 이어 폭발까지 일어나면서 주민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 지금 주민들 안전한가요? 예, 대부분 주민들은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다만 일부 주민들은 폭염 속에서 내내 건물 옥상에서 구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화재 진압이 길어지자 오후 6시쯤 소방 헬기가 투입돼 옥상으로 대피한 일부 주민들을 구조했습니다. 저녁까지도 불이 난 지하에서 연기 냄새가 올라왔고 건물 주위로는 노란색 출입 통제선이 쳐져서 인근 주민들이 길을 돌아가야 하기도 했습니다. 대피한 주민들은 오늘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경우 인근 주민센터에서 머무르라고 안내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목동 화재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6월부터 찾아온 폭염 기세가 무섭습니다. 오늘 서울은 최고 기온이 36도에 육박하면서 6월 중순 기온으로는 75년 만에 가장 높았는데요. 전국 곳곳이 6월 최고 기온을 기록했는데 이 더위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김현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람들 손마다 양산의 선풍기에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거라면 무엇이든 들려 있습니다. 양산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좀 햇빛을 가렸는데도 좀 더운 열기가 아스팔트에서 이제 올라오니까 솔직히 좀 빨리 장마가 와서 이 좀 무더위가 좀 해결되었으면 좋겠어요. 평소 시원하게 더위를 날려주던 강변도 오늘 같은 불볕더위엔 역부족입니다. 그늘도 기대에 못 미칩니다. 솔직히 여기도 그늘이지만 좀 덥고요. 대신에 이제 이렇게 주위에 사람도 많이 없고 이렇게 그늘이 있는 장소가 많이 없으니까. 전국적으로 역대 가장 더운 6월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올해 첫 폭염특보가 발령된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5.8도. 6월 중순으로는 75년 만에 가장 더웠습니다. 목포는 120년 만에 최고로 높은 기온이었습니다. 경북 경산이 39도까지 치솟아 전국에서 가장 더웠고 경주 37.7도, 광주 37.2도, 대전 36.6도 등 전국 47개 지역에서 6월 중순 최고 기온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수도권과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주의보도 발령 중입니다.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이어지면서 일사량이 많아졌는데 따뜻한 남서풍까지 불면서 한여름 같은 고온이 나타난 겁니다.
내일도 서울과 대전 35도, 안동 34도 등 더위가 이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권 중심으로 20일과 21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비가 내리거나 구름이 두텁게 끼면서 기온이 다소 떨어지겠지만 지역에 따라 30도를 웃도는 더위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오늘은 코스트코 주차장에서 폭염 속에 카트 운반 업무를 하다 숨진 고 김동호 씨 사망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동료 노동자들은 여전히 노동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아직도 정말 바뀐 게 없는 건지 이혜선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1년 전 오늘도 낮 최고 기온은 33도에 육박했습니다. 코스트코 노동자 김동호 씨는 오늘 같은 불볕더위 속에서 일하다 쓰러져 숨졌습니다. 그날 12시에 출근해서 1시간 전자 근무까지 하면서 10시에 끝났는데 10시까지 43,000번 26kg를 무거운 철제 카트를 끌고 다니면서 작업을 했더라고요. 코스트코 노동자들은 동호 씨의 죽음 이후 1년이 지났지만 별로 나아진 건 없다고 말합니다. 4,000평이 넘는 공간에서 하루 8시간 일하는 이들에겐 하루 2번, 15분의 휴게 시간이 주어지지만 지켜지지 않기 일쑤라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평일에도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오기 때문에 계속 일을 앞에 두고 쉴 수는 없잖아요. 평일에는 4,000에서 5,000 카트가 들어오고요. 주말에는 8,000에서 12,000 카트가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실내 온도 역시 여전히 살인적입니다. 하체 관리 직원들이 주로 근무하는 1층입니다. 이렇게 주차장 중간중간에 공기 순환기가 설치돼 있지만 지나다니는 차들의 열기로 인해 이곳의 온도는 30도를 훌쩍 넘겼습니다. 그나마 마련된 휴게실이 너무 먼 점포도 있습니다. 직접 주차장에서 5층 휴게실까지 가봤습니다. 가는 데만 꼬박 4분이 걸립니다. 주어진 15분 중 왕복 8분을 빼면 온전한 휴식 시간은 7분이 전부입니다. 교통정리도 하러 나가야 되고 그늘이 없습니다. 없어서 이거 이동식 천막을 이제 갖고 가서 쉬어라. 그것도 저희가 해야 되는 작업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역시 제자리 걸음입니다. 국정감사 때 여러 국회의원 분들께서 철저히 조사하라고 했지만 조사는 더디기만 하고 그들의 말들은 허공 속에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노사 단체 협상도 4년째 공방만 오가는 가운데 코스트코사 측은 노동 조건 개선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오늘 지난달 군기 훈련을 받다가 숨진 훈련병이 원래 자리했어야 할 수료식이 열렸습니다. 이 훈련병의 어머니는 강원도 인제에서 열린 수료식이 아닌 서울 용산역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아 추모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여 만에 군기 훈련을 시켰던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송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대 기초군사훈련 수료식. 훈련을 마친 장병들과 가족들이 다시 만났습니다. 입구에는 군기교육을 받다 숨진 동기훈련병의 분향소가 마련됐습니다. 244명이 입소했지만 무사히 훈련을 마친 장병은 243명뿐. 장병들은 함께하지 못한 동기에게 하얀 국화를 헌화합니다. 생각만 해도 제 아들이 아닌데도 눈물이 나면서 그래요. 훈련병의 어머니는 수료식 대신 서울 용산역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았습니다. 추모하는 시민들을 맞이하기 위해서입니다. 분향소에는 대한의 청년으로 입대해 자랑스럽다는 입대 당시 어머니의 손편지도 공개됐습니다. 어머니는 앞서 아들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했는데 누가 어떻게 무엇으로 책임질 거냐며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얘만 돌려주면 아무것도 원하잖아요. 근데 경찰이 가해자 편인지 피해자 편인지를 모르겠어요. 이날 분향소에선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는 가운데 3년 전 군대에 보낸 아들이 열사병으로 숨졌다는 한 부모는 눈물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해가 뜨고 계절이 바뀌는 것도 너무 참담하고 매일매일 죽고 싶은 심정밖에 없는데 아마 부모님은 마찬가지시겠죠.
또 신병 교육을 함께 받은 동료 훈련병의 부모들도 분향소를 찾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수료식을 앞둔 하루 전 강원경찰청은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대의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이들은 경찰 소환조사에서 훈련병들과 일부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도 구속영장을 청구해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이번 주 안에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겨 석 달간 수감됐던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오늘 출소했습니다. 4년 전 첫 출소 때와 같은 혼란은 없었지만 인근 주민들은 다시 불안 속에 살게 됐다며 걱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병찬 기자입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탄 검은색 승합차가 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야간 외출 금지 명령 위반으로 수감된 지 3개월 만입니다. 50분 만에 경기 안산시 집 앞에 도착한 조 씨는 MBC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고 곧바로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두순 씨, 아직도 황토심 선고에 불만 있으세요? 앞으로 부부싸움 해도 같이 계속 나오실 건가요? 조 씨는 작년 12월 4일 밤 9시쯤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어기고 40여 분간 무단으로 집을 나가 징역 3개월이 확정됐습니다. 소동이 있었던 2020년 출소 때와는 달리 구치소 앞과 집 주변은 차분한 분위기였지만 인근 주민들은 여전히 다시 돌아온 조 씨가 달갑지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이곳은 조두순 씨 집 앞입니다. 여기서부터 30걸음 정도 떨어진 곳에는 이렇게 경찰 초소가 있는데요. 경찰과 안산시가 순찰을 재개했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가까운 데 다니면은 가다가 마주칠 수도 있고 불안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냥 차라리 멀리 보내자 해가지고 보냈죠. 불안해가지고 다른 동네로 가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네. 그냥 조수하고 같이 산다고 그런 이미지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오지를 안 하고 집세가 오기 전하고 지금 20%, 30% 그 이상이고 빈집이 더 많아요. 조 씨가 출소함에 따라 그동안 중단됐던 감시체제도 재가동됐습니다. 경찰은 인근 파출소 소속 경찰관 2명을 조 씨 집 앞 특별치안센터에 배치해 밤 9시부터 아침 6시까지 외출 금지 명령을 지키는지 등을 감시합니다. 안산시 역시 무도 유단자 등으로 구성된 청원 경찰을 또 다른 초소에 배치하고 거주지 주변 CCTV 99대를 통해 특이 사항을 감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숙명여대가 2년 4개월째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진상 파악을 약속한 교수가 학생들의 압도적인 지지 속에 1위 후보가 되면서 논문 검증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숙명여대 새 총장은 내일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보도에 이문현 기자입니다. 숙명여대 총장 선거의 핵심 쟁점은 2년이 넘게 지지부진한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 검증이었습니다. 논문 심사를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왜 미루는지. 재선을 노리는 장용금 총장은 절차대로 진행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고의로 검증을 지연시켰다거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지금 그 위원님 분들에게 굉장히 모욕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반면 문시현 교수는 논문 검증이 매우 지체되고 있다며 진상 파악을 약속했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의 격언이 있다고도 합니다. 제가 만일 총장이 된다면 우선 진상 파악부터 해보고. 지난주 실시된 총장 후보 선거에서 논문 검증을 강조한 문시현 교수가 현 총장을 제치고 56.29%를 득표해 1위 후보가 됐습니다. 교수와 동문에게 과반의 지지를 받았고 특히 학생들에게 96%의 압도적 선택을 받았습니다. 또 김건희 논문 표절 사건에 대해서 좀 핫 이슈가 됐었는데 그걸 묻으려고 하는 총장님의 모습에 좀 많이 실망을 했고 반면에 조사를 하겠다라고 저희에게 공약을 내거셨기 때문에. 지난 2021년 12월
독일 화가 파울 칼레를 연구한 김건희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 논문에 대해 표절 의혹이 제기되면서 숙명여대는 이듬해 2월 예비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숙대 동문회와 교수들이 논문 표절률이 48.1%에 이른다는 자체 조사 결과까지 공개하며 조속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그해 12월에 본조사에 착수한 뒤에도 조사는 계속 연장됐고 숙명여대는 2년 4개월이 지나도록 논문 검증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대학교가 이런 정치적인 이슈에 휘말려서 욕을 먹고 있는 사실이 좀 마음이 아픈데 논문 표절에 관한 정확한 사실 결과를 말해줬으면 좋겠고. 숙명여대 이사회는 내일 두 후보와 각각 2시간씩 면담을 진행한 뒤 최종 투표로 총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학교 측은 선거 결과는 이사회 투표의 참고 자료일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만일 선거 결과와 달리 이사회가 논문 검증에 소극적인 현 총장을 선택할 경우 학내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을 두고 국민의힘 측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고발 6개월 만에 검사를 추가로 투입하고 오늘은 고발인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3박 4일 일정으로 인도를 방문했습니다. 모디 인도 총리를 예방한 뒤 허황우 기념공원 착공식에 참석하고 타지마할도 찾았습니다. 도종환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함께했고 문체부 예산 4억 원 정도가 투입됐습니다. 의혹이 처음 제기된 건 2022년 국정감사장.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김 여사가 타지마할 방문을 위해 출국 2주 전에 셀프로 인도 방문을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작년 말에는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이 나라 돈을 사적으로 쓴 거라며 고발장도 냈습니다. 고발 6개월 만인 오늘 검찰이 고발인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여행을 할 목적으로 피 같은 국민 세금 4억 원을 탕진한 국기 문란 사건이다. 원래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배당됐는데 지난주 형사 2부로 넘어갔습니다. 업무 부담을 고려했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검사도 한 명 더 투입했습니다. 지난달 문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은 인도 정부가 초청한 공식 외교 활동이라고 회고록에서 밝혔지만 정치권에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국민의힘이 기내식에 6천만 원 넘게 들었다고 공격하자 당시 청와대 상황실장이던 윤건영 의원이 실제 비용은 3분의 1로 현재 윤석열 정부와 같은 수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셀프 초청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은 도종환 전 장관이 김정숙 여사를 초청해 기쁘다고 쓴 인도 모디 총리의 초청장을 공개하며 일축했습니다. 셀프 초청을 해달라고 해서 가면 인도 총리가 만나주겠습니까? 공식 회의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김정숙 여사는 배현진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최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 시의원은 김 여사의 명품 재킷 수수 의혹과 청와대 경호원 수용 강습 의혹도 추가로 고발했는데 검찰은 이 부분도 함께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검찰이 전현직 대통령의 부인을 동시에 수사하고 있는데 법조팀 조희원 기자에게 좀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기자, 왜 소위 여사팀이라고 하나요? 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 대통령실의 여사 담당 직원을 소환해서 조사를 한 거죠? 네, 맞습니다. 검찰이 대통령실에 조모 행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김 여사를 가까이서 보조하고 있는 이른바 이 여사팀으로 불리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인데요.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최재형 목사가 청탁의 연결고리로 지목한 인물입니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등을 부탁하자 조 행정관이 전화를 걸어와서 검토 결과를 설명했다며 통화 녹음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검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 인사를 불러서 조사한 건 처음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듯한 분위기에서 김정숙 여사까지 조사를 한다. 그래서 오히려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요? 네, 맞습니다. 검찰은 조사 방식이나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원석 검찰총장은 소환 조사의 마음을 굳힌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 여사 주변 인물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만큼 조만간 대통령실과 조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의혹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한 것도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 명분 쌓기용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국 혁신당이 김건희 여사를 공수처에다 고발을 했는데 그러면 수사가 더 확대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일단 김 여사를 이 알선 수재와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김 여사가 청탁의 대가로 명품 등을 받고 나서 이 비서들에게 이 청탁 내용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으면은 알선 수재와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을 한다는 겁니다. 이 검찰 수사가 끝나더라도 뒤에는 이 공수처 수사가 기다리고 있어서 검찰로서도 부담이 커진 상황입니다. 조국 혁신당은 또 유철한 국민권익위원장과 정승윤 부위원장도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함께 고발을 했는데요.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김 여사 건을 종결 처리한 여파가 점점 커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명품백 수수 의혹도 의혹이지만 왜 지금까지 한 차례 서면 조사에 그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요거에 대해서도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되나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주가 조작 일당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검찰이 최근에 항소심 재판이 있었는데 돈을 낸 전주로 지목된 인물들의 공소장을 변경을 했습니다. 방조 혐의를 추가를 한 건데요.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게 그동안 대통령실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공소장이 변경이 되면서 전주로 의심받아온 김건희 여사 수사 문턱이 낮아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주가 조작 일당의 항소심 선고가 8월 말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사를 여러 번 부를 수는 없으니까 명품백 조사 때 한꺼번에 조사할 수 있다는 게 수사팀의 입장입니다. 김 여사 수사에 대한 문턱이 낮아졌다. 네, 지금까지 법조팀 조희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2년 전 공직자의 배우자가 100만 원 넘는 명품백을 받아도 되는지 묻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게시판에 그러면 안 된다는 답변을 내놨죠. 그런데 이번에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하면서 공직자의 배우자는 제재 조항이 없다고 하자 같은 게시판에 질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2년 전에는 단호한 답을 달았던 권익위인데 지금은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대통령 부인께 300만 원 상당의 우리 전통 엿을 선물 드려도 문제가 되지 않을지 문의드립니다. 국민권익위 게시판에 지난 16일 올라온 질문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풍자해 같은 금액만큼의 엿을 선물하는 건 괜찮은지 물어보는 겁니다. 아는 공직자 부인에게 고급 시계를 줘도 되는지 회신 부탁드린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시는 영부인께 디올백을 선물하고 싶은데 가능하냐는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지난 10일 권익위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조사를 종결 처리한 뒤 이 결정을 조롱하는 질문만 200건 가까이 달렸습니다. 국민들의 조롱의 글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 답을 달 수 있을까요? 답을 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쏟아지고 있지만 답변은 쉽게 달리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이 많아 순차적으로 답변하느라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게 권익위 설명입니다. 김 여사 논란이 불거지기 한참 전에도 이 게시판엔 비슷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2년 전 같은 게시판에는 공직자 배우자가 100만 원 넘는 명품백을 받아도 되느냐는 질문이 달렸습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공직자가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반환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답변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처음 신고했던 참여연대는 사안을 제대로 다시 조사하라며 종결 처분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청탁금지법에는 제재 규정이 없다 해도 당사자들을 제대로 조사해 알선 수재 등 다른 위법 가능성이 있다면 수사기관에 넘겼어야 한다는 겁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남은 대통령 임기 동안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지금의 7배 이상인 50%까지 높이겠다. 육아휴직 급여도 대폭 인상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내놓은 대책들인데요. 국가 비상사태에 맞는 충분한 대책인지도 따져볼 문제겠지만 당장 정부가 국회와 협력할 수 있을지가 관건일 걸로 보입니다. 홍익표 기자입니다. 저출생 관련 대책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인구 위기가 우리 사회의 치명적인 문제라며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입니다. 총력 대응을 위해 인구전략기획부를 만들겠다면서 몇 가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임기 안에 현재 6.8%에 불과한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5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육아휴직 급여도 월 250만 원으로 지금보다 100만 원 더 주겠다는 계획입니다. 3살부터 5살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청약 기회와 신생아 특별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최저 1%대의 이자율로 지원해주는 신생아 특례대출도 부부 합산 소득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할 예정입니다. 일단 대책은 던져놨지만 국회 협조가 관건입니다. 인구전략기획부를 만들고 예산 권한 등을 부여하기 위해선 정부 조직법을 개정해야 하고 단기 육아휴직 제도 등 일부 대책도 관련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윤 대통령도 이 같은 상황을 의식한 듯 공개 발언을 통해 국회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국가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회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과거 저출생 대책들을 백화점식 대응이라고 비판한 데 비해 이번 대책도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파악해 국민과 함께 만든 것이라며 실제 국민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느끼는지 계속 평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 동해 석유가스전 사업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면서 석유공사 사장까지 설명에 나섰는데요. 분석업체 액트지오가 내놓은 최대 140억 배럴 전망치에 대해 추가 검증을 받았다는 사실도 직접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MBC 취재 결과 추가 검증을 했다는 곳은 액트지오의 아브레우 고문이 15년간 근무했던 기업으로 확인됐습니다. 장슬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석유공사는 동해 가스전 개발에 관심을 보이는 글로벌 기업은 5곳이며 투자를 받기 위한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기업들 가운데 한 곳이 분석업체인 액트지오의 보고서를 직접 추가 검증했다고 공개했습니다. 5월 초에 세계적인 메이저 석유 회사 중 한 곳에서 공사와 액트지오사 평가 결과와 방법론에 대해서 추가 검증을 하였습니다. 해당 기업의 이름은 밝히지 않은 채 비밀 준수 계약을 맺고 미리 일부 자료만을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가 검증을 한 이유는 산업부의 요구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4월 석유공사가 액트지오의 분석을 토대로 동해 심해에 최대 140억 배럴 매장 가능성을 보고하자 재검증을 요구했던 겁니다. MBC 취재 결과 이 기업은 세계 최대 에너지 업체인 엑슨모빌로 확인됐습니다. 석유공사가 제공한 자료는 8광구와 6-1광구, 대륙붕에 걸친 3D 데이터, 즉 문어, 오징어, 명태로 불린 구역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구역에는 첫 시추 예상 지점으로 꼽히는 대왕고래를 포함해 대게, 집게 등 유망구조 7곳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엑슨모빌은 분석 자료를 낸 액트지오의 아브레오 고문이 지난 2000년부터 15년간 몸담았던 업체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는 엑슨모빌의 추가 검증을 맡긴 것과 아브레우 고문은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혹시 아브레우 박사와 연결 일거리가 있는 회사여서 그랬던 건 아닌지. 첫 번째 검증 절차는 아브레우 박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엑슨모빌은 동해 심해가스전에 실제 투자 의사가 있냐는 MBC의 질의에 대해 상업 전략에 대해서는 답변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박민 사장 체제의 KBS가 올해 초 감사의 요청 없이 감사실 간부들을 일방적으로 교체해 논란이 일었죠. 최근 법원이 기존 간부들을 복귀시키라는 결정을 내리자 그렇게 하기는 했는데 문제는 박 사장이 임명했던 간부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감사실장 등 보직 3자리에 각각 2명씩 근무하는 촌극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이용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KBS 박민 사장은 감사실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인력 순환이 필요하다며 감사실장과 소속 부장 2명을 다른 부서로 내보냈습니다. 이들의 빈자리는 박 사장이 다른 직원들을 임명했습니다. 감사실 직원의 경우 감사에 요청이 있어야 교체할 수 있다는 내부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결국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법원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고 감사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며
인사발령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그러나 쫓겨난 간부들의 복귀는 즉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법원 결정 9일 만인 오늘 감사실장 등 옛 간부 3명은 자신들이 원래 보직으로 돌아간 걸 사내 전산망에서 확인했습니다. KBS 사측이 인사발령 공지도 없이 슬그머니 소속 부서를 바꿔놓은 겁니다. 복귀하게 된 감사실 사무실로 가보니 기존 보직자들은 그대로 근무 중이었습니다. 결국 KBS 감사실장으로 2명이 근무하고 휘하부장 2자리도 각각 1명씩 더 있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넉 달 만에 돌아온 부서장들은 직원들 사이에 빈자리에 앉았고 앞으로 누가 보고를 받고 결재권을 행사해야 하는지 회사 법무실에 문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KBS 감사는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려 또 다른 사규 위반 상태에 놓인 것이라며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비상식적인 조치로 조직의 무질서를 자초하고 있다고 사측을 비판했습니다. 감사실 내 혼란을 초래하고 정상적인 감사 업무가 진행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는 만큼 이번 인사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KBS는 가처분 결정은 임시적 조치일 뿐 법원의 최종 판단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복수의 지기자가 발생하게 됐지만 법원 결정에 따른 불가피한 임시 조치이기 때문에 사규 위반이 아니란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서울시가 한강 잠수교를 아예 차 없는 보행 전용 다리로 만들겠다며 설계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네덜란드 건축회사가 낸 분홍색 공중보행로 디자인이 당선작으로 선정됐는데요. 취재진이 만난 전문가들은 이 당선작이 안전 문제 등을 감안하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디자인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길이 795m, 너비 18m의 진분홍색 보행로가 케이블에 매달린 채 반포대교 교각 사이사이로 매달려 있습니다. 서울시가 잠수교를 보행 전용 다리로 만들겠다며 지난달 발표한 설계 공모 당선작입니다. 당선작 이름은 세상에서 가장 긴 미술관. 네덜란드 국적 건축회사의 작품으로 서울시는 공모전에 상금 등 9억여 원을 지출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안전을 무시한 디자인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보행로와 이용객 무게를 케이블만으로 견딜 수 있을지 의문인데다 케이블 설치가 반포대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얇은 케이블로 매달아야 된다 그러는데 그 케이블로 매달아놓는다는 거는 바람이 불어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고요. 설치 높이도 문제입니다. 잠수교에는 한강 최고 홍수위가 표시돼 있습니다. 표시된 지점 위쪽으로 보행 데크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당선작이 제시한 보행로 설치 높이는 최고 홍수위보다 1m 위인 14.7m 지점인데 현행법상 한강에 구조물을 설치하려면 계획 홍수위 16.1m보다 최소 2m 높게 달아야 합니다. 법대로 달 경우 반포대교 높이를 감안하면 보행 공간은 1.7m에 불과합니다. 그 구조물이 물의 흐름을 막잖아요. 그렇게 되면 상류에 있는 그 물의 수위가 올라가거든요. 그 수위가 올라가면 뭐 제방을 넘을 수도 있고 다른. 공모작 기술검토위원도 결국 디자인을 우선시하면서 기술적 안전성 검토는 그저 참고 수준에 그쳤다고 말했습니다. 공모 성격상 창의적인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이번 건과 같이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걸러내거나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 거죠. 서울시는 당선작은 기획안일 뿐 구체적 설계 전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전문가들과 실현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책정된 공사비는 163억 원, 완공은 2026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최근에 스팸 문자가 유난히 더 많이 온다 느낀 분들 많으실 겁니다. 어디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건 아닌지 걱정도 되셨을 텐데요. 문자를 대량 발송해주는 위탁 업체들이 줄줄이 해킹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다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길에서 만난 시민은 하나같이 스팸 문자가 눈에 띄게 늘었다고 했습니다. 진짜 많이 오면 한 5, 6통?
처음에는 뭐 070으로 오는 번호도 차단하고 그냥 개인적으로 번호 계속 차단하고 있었는데 계속 번호가 바뀌어서 오더라고요. 도박 사이트를 안내하거나 보수익을 내는 주식 종목을 알려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교수님 밴드 가입하고 전혀 모르는 교수님인데 메신저 아이디를 보내며 만나달라 하거나 불법 촬영물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매일 4-5통의 스팸 문자를 받습니다. 010으로 시작하는 일반 번호로 오기도 하는데 전화를 해보면 연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거신 전화는 없는 번호입니다. 스팸 문자는 작년부터 갑자기 늘었습니다. 2023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된 것만 2억 9,500만 건, 연간 3-4천만 건 수준에서 확 튀어오른 겁니다. 방통위는 스마트폰에 스팸 문자 간편 신고 기능이 생기면서 신고가 급증했다고 밝혔지만 이걸로 최근 상황은 설명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스팸 문자 신고가 많을 걸로 예상은 됐었지만 선거가 끝났는데도 스팸이 계속 많이 오기 때문입니다. 올해 월간 스팸 신고 건수는 1월 3천만 건으로 시작해 5월엔 역대 최대치인 3,830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5달 동안 신고된 스팸 문자가 1억 7천만 건에 육박하는데 심지어 6월 들어선 하루 신고 건수가 5월에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조사에 착수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돈을 받고 대신 문자를 대량으로 보내주는 위탁업체, 문자 재판매사 수십여 곳이 최근 해킹된 걸 확인했습니다. 해킹 조직이 문자 대량 발송 시스템에 침투해 문자 재판매사 모르게 각종 피싱 문자를 대량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문제는 문자 재판매사가 1,200곳에 이르는 데다 대부분 영세업체라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수 있다는 겁니다. 재판매사의 보안 기준을 강화하고 떴다 방식으로 회사를 차려 스팸 문자로 이익을 내는 관행을 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과태료 처분 스팸 보낸 날로부터 수개월에 날아가는데 그때는 스팸 보낸 사람은 뭐 다 도망가고 없고. 참여연대는 내일 기자회견을 열고 스팸 문자 급증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어제 프로야구에서 기본적인 규칙을 착각한 오심 탓에 경기가 지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결과를 바로잡기는 했지만 반복되는 오심이 흥행 열기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박재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7회 초 노아웃 주자 1루 상황. 두산 이루수 강승호가 땅볼을 잡고 머뭇거린 사이 타자 주자는 물론 2루에서도 세이프 판정이 내려집니다. 두산 측에서 2루 상황에 대해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자 심판진은 주자가 태그를 피했다며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오심이었습니다. 1루에서 타자 주자가 이미 세이프돼 2루는 태그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 심판진 전체가 착각한 겁니다. 이승엽 감독은 유격수가 2루를 밟았는지 토스아웃 판독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고 심판진은 뒤늦게 오류를 바로잡았습니다. 1루에서는 세이프 판정이라고 2루에서는 포스 플레이이기 때문에 태그 플레이가 상관없이 공을 잡고 베이스에 있었기 때문에 아웃으로 선언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NC 강인권 감독이 나섰습니다. 비디오 판독에 의한 결론은 바뀔 수 없다는 규정을 내밀었고 한동안 타자를 내보내지 않기도 했습니다. 기초적인 상황을 착각해 벌어진 오심에 KBO는 심판진과 비디오 판독실에 징계를 내렸습니다. 분명 오심입니다. 인정합니다. 강인권 감독이 말씀하신 부분도 전혀 틀린 건 아닙니다. 100% 공감합니다. 현장에서는 바로잡고자 했던 게 더 지배적으로 컸던 모양입니다. 기아와 LG의 경기에서는 체크 스윙 여부가 제대로 판정되지 않아 논란이 됐습니다. 삼진으로 끝날 상황이 LG의 실점으로 이어져 경기 흐름이 크게 바뀌는 등 최근 심판진의 잇따른 오심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웅입니다. 육상 투척 종목에서 남다른 괴력을 뽐내고 있는 10대 유망주들이 있습니다. 토르로 불리는 박시훈과 캡틴 아메리카라는 별명을 얻은 송창현 선수를 손장훈 기자가 만났습니다. 5년 전 초등생 토르에서 이제는 포환 던지기 고등부 한국 신기록을 매년 새로 쓰는 기대주로 거듭난 박시훈.
이제는 고등생 토르 금호고등학교 2학년 포환 던지기 선수 박시훈입니다. 올해부터는 든든한 후배가 한 명 생겼습니다. 지난달 28년 묵은 원반 던지기 중등부 한국 기록을 갈아치운 15살 손창현입니다. 같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녔던 형 동생 사이로 건장한 체격에서 뿜어나오는 괴력에 별명도 비슷합니다. 벌크보다는 캡틴 아메리카에 좀 더 가깝지 않나. 캡틴 아메리카 병발 이렇게 던지잖아요. 박시훈을 따라 투척 종목에 입문해 함께 훈련한 지 4년. 손창현에게 박시훈은 롤모델 그 자체였습니다. 형이 뉴스를 나왔잖아요. 보고 좀 멋있다. 우리 학교에서 저런 사람이 나와서 되게 좋고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성격과 식성에서 닮은 부분이 없지만 운동할 때만큼은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밥 먹을 때는 좀 끈기가 부족한. 그래도 공깃밥으로 4공기 이상 먹어야지 그래도 이제 투척 부구나 하는 수준. 창현이가 앞서서 뭘 하려고 하는 모습이 제가 그걸 보면서 또 거기서 동기부여를 받는 것 같아요. 시훈이 형을 잡겠다는 마음 하나로 웨이트를 항상 임하기 때문에 저는 거들떠도 못 보는 그런 무게를 악을 들고 200kg까지 들었던 거 제가 봤거든요. 벌써 아시아 주니어 무대에서 경쟁력을 입증한 박시훈. 중학교 무대가 너무 좁은 손창현. 종목은 다르지만 1988년 이후 명맥이 끊긴 올림픽 무대. 나란히 서는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투포환하면은 제 이름 석자가 딱 떠오를 수 있는 선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는 꿈도 많이 꾸고 원반 하면은 딱 제가 떠오르는 그런 선수가 되고 싶어요. MBC 뉴스 홍장훈입니다. 오늘 펼쳐진 특별한 시구 장면 보시죠. 이 재난 현장을 누비다 생긴 질병으로 순직한 고 김범석 소방장의 아들이 AI로 복원된 아버지의 응원을 받으며 힘차게 공을 던졌습니다.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네, 오늘 밤 자정을 전후해 제주에는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립니다. 지금 이것은 오늘 저녁 제주도보다도 남쪽에 있는 최남단 2호도 CCTV가 촬영한 건데요. 벌써 비가 시작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장마 전선은 거의 제주도 부근까지 다가왔습니다. 구름 영상에서 비구름이 제주 남쪽 먼바다를 덮고 있는 게 확인되는데요. 슈퍼컴퓨터 강우량 예측을 보시면 이 붉은색 지역이 강한 비 지역입니다. 모레 아침까지 한라산 등지에 최고 200mm 이상의 강하고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또 내일 남해안 등지에도 비가 예상되지만 남부지방의 본격 장마는 이번 주말에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이후에나 장마가 예상되는 중부지방에서는 당분간 폭염이 계속됩니다. 오늘 중부지방의 더위가 기록적이었습니다. 6월 중순 기준 공식 기록을 집계하는 97개 중에 약 절반의 48개 관측소에서 폭염 신기록이 깨졌습니다. 경산 하양이 39도로 사람 체온보다도 뜨거웠고 서울도 35.8도까지 올랐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최저 기온은 23도를 보이겠지만 이 체감 온도는 열대야 수준에 버금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등 내륙에서 3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